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네, 일요일 밤에 찾아뵙는 김앤의 찐시황 시간입니다. 자, KB증권의 김해 민재기 팀장입니다. 어젯밤 토요일 날 우리 같이 또 공부를 했었고요. 시장에 대해서. 일요일은 원래 제가 또 하던 시간이죠. 일요일 밤 8시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음 주를 준비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 왔으니까요. 또, 좀 요즘 뭐 날씨가 더우니까 옛날에는 제가 뭐 따뜻한 차 한 잔이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원한 음료수 한 잔 옆에 두시고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페이지에서 약간 판사를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지난주를 좀 복기를 해보면 지난주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그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이 지난주에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가 있고 우리 코스닥이 있잖아요. 코스닥이 거의 2, 3주 동안 계속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글로벌 하락,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3주 연속 하락, 이런 부분들이 좀 한 주를 우리가 복기를 했을 때 특징적인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를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먼저 오늘 일요일 주간지 시황의 주제를 하나 말씀드리면, 시간이 되면 아마 두 개를 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안 되면 1번 위주로 아마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색깔이 살짝 지금 바뀌는 느낌이 좀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우리 AI 반도체가 그죠? AI 반도체가 누구죠? 엔비디아 형님이죠. 엔비디아 형님의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쭉 땡겼습니다. 이스페타시스부터 시작해서 뭐 한미 반도체, 프로텍 등등 꽤 많은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근데 챗GPT의 트래픽이 약간 주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트래픽이 주춤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최근에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이런 성장주들이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일단 테슬라가 주가가 좀 살아있죠, 그죠? 테슬라가 좀 살아있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그래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르다가 최근에 조금 쉬고 있고, 에코프로 형님이 고개를 들고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2차전지 쪽으로 바람이 또 약간 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오늘은 1번 주제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시간이 허락을 하면 뭐 2번까지 살펴보는 정도 생각해 볼게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코스피 코스닥이 3주 동안 하락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우리 코스피 코스닥의 주봉의 흐름을 잠깐 먼저 한번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코스피의 주봉이고요. 한 주 하나하나 캔들이 그 한 주의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 이동평균선은요, 이렇게 내려오는 주황색 이동평균선은 20주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주 이동평균선. 뭔가 좀 차트를 이렇게 자주 보셨던 분들은 딱 째려보시면 뭔가 특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나요? 네, 20주 이동평균선과 코스피의 주봉의 이 흐름과 한번 보시면, 네, 자, 20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우상향을 할 때는 고위에서 주가가 이렇게 같이 트렌드로 움직이다가 여기를 이탈해 버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기를 이탈했잖아요, 그죠? 이탈하고 한동안 20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하는 트렌드를 그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도 거기서 부딪히고, 올라가도 거기서 부딪히고, 올라가면 거기서 부딪히고, 올라가도 부딪히고, 20주 이동평균선이 기울기가 우하향을 그리게 되면, 우하향을 그리게 되면 거기가 저항이다. 돌파하지 못하는, 그죠? 자, 근데 작년 연말 그리고 올 초에 바닥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바닥을 찍고 20주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가 드디어 올라오게 됩니다. 연초부터 이렇게 올라타죠? 올라타니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이제 하락을 하다가 드디어 하락을 안 하고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돌아서게 되죠. 돌아서니까 저점이 어디서 나와요? 반대로. 자, 이거는 우상향 그림이잖아. 이동평균선이 20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는 그림이고, 여기는 우하향하는 구간이고, 여기서는 우상향하는 구간입니다. 우상향하는 구간에서의 저점은 주로 어디서 나오나요? 20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저점이 나오고 반등을 나오고, 저점이 나오고 반등 나오는 이러한 트렌드가 눈에 보이십니까? 자, 여기에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지난번에 여기에서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이번에 여기까지 빠져버렸네. 그래서 자, 여기서 저점이 나오고
저점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살짝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여기도 흔들었다가 갔잖아요. 그 밑에 쪽으로, 그죠? 아래 꼬리.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최근에 꽤, 야, 단기적으로 우리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시장에. 야, 실적도 엄청 좋은, 경기도 안 좋은데 주가 너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가지셨던 분들이 시장에 좀 있었는데, 기술적인 이러한 과열이 오히려 일부 이번에 조정을 해서 좀 해소되면서 20주 이동평균선까지 이렇게 또 과열을 해소해주는 그러한 부분도 기술적으로 좀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 지지받으면 2500선 전후가, 그리고 어제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주간진 시황 방송을 이제 해드렸고요. 방송을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2500선 전후가 바로 12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 정도면 저점을 일단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기술적 과열 부분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조금 해소된 건 오히려 나쁘지 않은 흐름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자, 코스닥의 주봉을 한번 보시죠. 코스닥 주봉은 3주 연속으로 약세입니다. 3주 연속으로 계속 음봉이 3주 연속으로 만들어졌죠. 자, 최근에 제가 코스닥은 뭐가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900선이 당분간은 좀 넘기 어려운 철옹선 같은 역할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에 3주 전에 올라가다가 돌파를 못했고요. 이번에도 비슷하게 좀 올라가려다 하다가 다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900선은 당분간은 뚫기 어려운 조금 그런 탄탄한 선과 같은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 좀 들고요. 자, 아래쪽으로는 올라오는 선이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20주 이동평균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거의 20주 이동평균선까지 완전 붙어 있는데 코스닥은 20주 이동평균선까지 안 붙었네요. 오, 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누구 때문이죠? 역시 우리 에코프로 형님 때문에. 네, 저는 형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네, 에코프로 형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지수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20주 이동평균선까지 공간이 아직까지 열려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조정의 양상을, 우리가 시장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배경이 뭐예요, 지금? 일단은 생각보다 미국의 경기가 좋네. 그죠? 그래서 금리를 좀 더 올릴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이잖아요.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부분이면 사실은 시장한테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부분인데, 뭐 너무 올랐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숨고르게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서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미국을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양호하다면 우리나라 국내 수출은 당연히 좋아질 거다라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 수출. 요거 자료를 제가 하나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수출 관련된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면 우리나라가 왜 미국하고 중요한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한국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거죠. 자,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그림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국의 주요국 수출 비중 추이입니다. 한국의 주요국 수출 비중 추이인데, 아주 굵은 선 누군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꺾여서 내려오고 있네요, 지금. 누구예요, 이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나라.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차이나의 우리나라의 주요국 수출 비중은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누가 메우고 있죠? 가는 선으로 올라오고 있는 애, 드라마틱하게 올라오는 애가 누구예요? 미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경기보다 지금은 미국의 경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 모멘텀이 양호하다면 우리나라 국내의 수출 지표는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것이고, 수출이 좋은 쪽은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수출이 좋은 쪽이 누구예요? 특히 자동차. 그 다음에 어제 제가 토요일 밤 주간진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전력, 인프라, 이런 쪽들이 지금 수출 데이터가 매우 좋은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이런 쪽들은 그래서 시장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런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 막 움직이는 것들 막 보셨죠, 그죠? 네, 다 이런 영향들의 상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7월달, 8월달 하반기는 뭔가 시장이 조금 슬림화될 것 같아요. 왜? 금리가 이거 떨어지기 전까지는 조금 시장이 보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죠. 자, 올해 연말까지 미국의 기준금리 예상치는 5.4%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금리 25bp 인상 확률은 더욱더 높아져서 92.4%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장이 이런 것들을 빌미로 많이 올랐다가 조금 20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좀 쉬어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국내에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어닝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실적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반기에는 뭐 이익보다는 좀 밸류에이션, 그죠? 이 멀티플로 움직이면서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은 갖다 붙였다면 뭐예요? 루노, 뷰닛 이런 종목들이 뭐죠? 일단 야 AI 기술이 막 부각이 되면서 챗GPT가 의료 시장에 AI가 접목이 되면서 앞으로 루닛과 뷰노가 엄청나게 성장하겠네라는 스토리가 붙은 거죠. 아직 실적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움직였다면 어닝 시즌에는 그래도 물론 앞으로 실적이 나올 거라는 가능성 때문에 움직인 게 있습니다만 스토리가 더 강하죠. 근데 지금은 당장 어디보다 스토리보다는 실적, EPS, 실적이 좀 더욱더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잘 나오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시즌으로 지금 들어간다라는 것을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확산할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었는데요.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지금 물가도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 어제 제가 주간지 시장에서 보여드렸던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꼈으니까 금리 하반기엔 내리겠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희박해지고 있어. 한번 보시죠. 여기까지가 올해입니다. 올해.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2024년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금리가 5에서 5.25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리고 난 다음에 계속 이 자리에서 머물잖아요. 그리고 내년 초에도. 그리고 언제부터? 5월 달부터 이렇게 좀 떨어지지 않겠나 라는 기대감. 그래서 올해 내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지금 희박해지고 좀 물 건너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에 오히려 실적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퍼가 떨어질 거로 생각하고 스토리에 집중을 했다면 실적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우리나라만의 테마가 아닌 글로벌 테마의 핵심, 거기에 엮일 수 있는 뭐 밸류 체인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고요. 글로벌 테마에 글로벌 테마에 연동이 되는 핵심 밸류 체인에 관심을 주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는 구간이라면 조금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조금 따져야 되는 구간,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없는 종목이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다면 역시 실적 모멘텀, 그렇죠? 실적 꾸준하게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TA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든지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우리가 시장 대비해서는 좀 아웃퍼폼 좀 뭐 만들 수 있는 그런 후보군들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글로벌 3대 장면 3대 핵심 테마라면 일단은 아직은 엔비디아의 여전히 AI 반도체 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하필이면 약간의 노이즈가 나서 쉬어갈 뿐이지 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 그 다음에 여전히 또 테슬라가 살아있죠. 우리 앨런 머스크 형님이 살아계시고 이번에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워낙 잘 나오면서 역시 가격 인하 효과가 있고 잘했어. 시장 지배력이 앞으로 더 커지겠네.
예, 뭐 그런 기대감. 7월달, 8월달은 도조 인공지능 컴퓨팅에 대한 기대감, 예,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전기차 여전히 있고요. 그 다음 애플인데 애플은 MR 기기라고 이렇게는 이제 삼성증권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보니까요 2024년도 말이나 돼야 도입한다네요. 이번에 그 비전 프로 제품을 판매한다라고 하네요. 와,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죠? 우리 815 대표님이 저를 위해서 직구를 해서 꼭 사주셔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만져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2024년 말까지는 그죠? 아무튼 네. 뭐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가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시장이 지금 5월달, 6월달 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I 반도체가 대장주였고 하이닉스가 움직였고 한미 반도체가 움직였고 이스페타시스 뭐 ISC가 움직였다면 최근에 분위기가 살짝 이쪽으로 특히 우리나라 에코프로가 살아나면서 움직임이 이동되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쪽 관련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2차 전지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뭐 포스코 홀딩스 광물 쪽 제가 뭐 관심이 많은 쪽이 이쪽이죠. 특히 그 다음 최근에 미국향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는 화신, SL, 성우하이텍 같은 이런 자동차 부품 그 다음 엄청 제가 한참 전부터 자율주행 관련돼서 밀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좀 중소형주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가 칩스 앤 미디어 제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주도주와 대형주로는 현대 오토웨이버를 말씀드렸는데 칩스 앤 미디어가 엄청나게 최근에 올랐었잖아요. 네, 한번 볼까요? 칩스 앤 미디어 보시죠. 네, 보세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때가 여기 2만 원 밑이었어요. 2만 원 밑에. 그리고 이게 더블과 왔거든요. 더블 왔습니다. 그때 제가 칩스 앤 미디어를 여러 차례 설명드릴 때 표로 말씀드렸던 가장 위에 있던 자율주행 관련주가 뭐였냐면 바로 현대 오토에버였습니다. 자, 이러한 중소형주의 변동성을 좀 감내하기 어려운 분들은 대형주는 현대 오토에버 하시면 되는데 조금 무겁다. 근데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또 이번 주에 불을 드디어 뿜어버렸죠. 이렇게 물론 금요일에는 음봉이 하나 크게 나왔지만 시장이 빠지면서 이렇게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순식간에 또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기차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다. 왜? 자율주행은 아무래도 전기차 기반으로 만들 거니까요. 그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에코프로 형님 이야기부터 한번 2차 전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신고가를 뚫었고요. 98만 원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맞죠? 100만 원까지 빅 라운드 넘버인 100만 원까지 요 빼면 되죠? 2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 남았으니까 웬만하면 이거 100만 원 터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누구나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자, 어쨌든 여기 1차장, 2차장 여기 뚫을 때 3차에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급적 이러한 수급적 이슈들 등등으로 이번에 뚫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실패했다가 이번에 쫙 뚫어버렸는데요. 자, 보유하신 분들 일단 축하드리고 이 종목이 미치는 파장과 그 다음에 최근에 2차전지 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소재주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금요일에도 시장이 쉬는 사이에 신고가를 다시 98만 원까지 올렸는데요. 우리는 공매도 세력들이 항복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반드시 봐야 되겠죠. 자, 제가 한번 가장 최근 데이터까지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과연 공매도 세력들이 후퇴를 하고 있는가? 하고 있네요. 뭔가 이 오른쪽 끝을 보시면 그래프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 보이십니까? 자, 6월 28일 날 한 172만여 주가 공매도 잔고 수량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130만 주까지 떨어졌습니다. 얼마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약 42만 주 정도가 급하게 공매도 잔고 수량이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코프로는 환매수로 인해서 주가가 튈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첫 번째 MSCI 8월달 편입, 두 번째 다양한 ETF가 나오는데 ETF 내에서도 이 에코프로를 담는 ETF들이 소재 ETF가 나오니까 이러한 수급적 요인들이 작용을 하지 않겠냐. 세 번째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광물이라든지 그런 중국 탈중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요거는 좀 이따가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작동하면서 좋은 고점은 넘어설 것 같은데 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2번 실패했다가 이번에 드디어 돌파를 했는데 돌파하는 구간에서 공매도의 항복이 나오니까 더욱더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공매도 잔고 비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공매도 잔고 수량이 아니라 비율은 이렇게 돼버렸죠. 제가 지난 주간지 시장이 아니죠. 지난 그 장시작전 방송에서 수요일인가 언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주말에 보여드리는 데이터에서는 잔고 비율이 드디어 5%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주말에 자료 만드는데 드디어 4.92까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졌더라고요. 원래 어디에서 움직였어요? 주로 이게 6.5% 전후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더 이상 안 줄어들고. 근데 이번 주 들어서 드라마틱하게 잔고 비율이 떨어져서 4.92까지. 이게 공매도의 쇼커버 환매수. 그래서 숏 스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자, 실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모멘텀은 없다. 실적 컨센서스는 그냥 행보하는 모습. 다음 주 7월 12일 날 에코프로 그룹 가족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 그때 한번 실적은 뜯어볼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에코프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커버하고 애널리스트 분들도 사실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달라지는 게 지금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밑에 있는 에코프로 BM, 이 회사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양극할 물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르네요. 그죠?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이 그림이랑 여기서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공매도 잔고 수량이 에코프로 BM은 같은 에코프로 가족이긴 한데 뭔가 부족하네. 올라가다가 물론 살짝 이렇게 줄어들긴 했는데 눈곱만큼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그죠? 줄어드는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쪽으로는 공매도의 항복이 아직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되고 있지 않아서 다음 주에 흐름은 계속 추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에 그 공매도 관련된 부분은 다음 주 또 월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추적을 계속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 비율도 보시면 아까 에코프로는 전저점을 깨고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에코프로 BM은 위에서 아직까지 고개 이제 한번 살짝 숙이는 정도? 그죠? 아직까지 에코프로 BM은 드라마틱하게 공매도 잔고 비율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안 떨어지는 이유를 그나마 한번 찾아본다면 요건 것 같아요. 아쉽죠. 왜냐하면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7월 12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중에 에코프로 BM을 커버한다라는 이야기를 리포트를 내고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코프로 BM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실적 추정치를 살짝 어떻게 했나요? 오른쪽 끝을 한번 보세요. 우하향 조정시켰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그죠? 조금씩 다 내려버렸죠. 여기가 2Q, 여기가 3Q, 여기가 4Q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2Q, 3Q, 4Q 다 지금 실적을 어떻게 조금씩 다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을 시켜버렸네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뭐 이번 주 중에는 아직까지 공매도에 항복이 안 들어온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연결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가는 그렇게 밀리지 않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양극재 관련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마 이 부분을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삼성증권에서 이 양극재 판가가 빠진다라는 리포트를 내셨고요. 6월 말에 그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객관적이 아니라 이 삼성증권의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나왔더라 이게? 6월 27일 날 나왔네요. 6월 27일 날. 자, 양극재 판가는 빠질 거다라는 겁니다. 양극재 판가는 빠질 거다. 왜? 지금 상반기에 계속해서 이게
양극재에 들어가는 소재들의 원소재들의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되는 데 있어서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요 빠졌던 게 지금 계속 반영이 될 거다.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바닥에서 100%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반영되려면 또 한 5개월 정도, 이 보고서를 보면 한 5개월 정도의 시차가 걸린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메탈 가격 시세가 양극재를 만드는데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등등 다양한 메탈이 들어가는데 그 가격들의 시세 변화 이후에 양극재의 판가라는 것은 판매 가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판가 반영하는 데까지는 5개월 정도의 시차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5월달 이후에 그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까지 판가 하락한 부분이 당분간 2분기와 3분기까지는 지배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삼성증권에서는 설명을 좀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삼성증권의 양극재 추정치와 무역협회의 양극재 수출 단가를 비교하면 양극재 판가 추정을 지금 올해 3월, 4월, 5월 계속 이렇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고 언제까지? 적어도 상반기에 빠졌던 부분 반영되는 5개월 정도까지 되는 8월 달까지는 빠질 거다. 근데 5월 달부터 반등을 줬으니까 여기서 5개월을 더하면 한 10월, 9월부터는 이제 바닥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이 리포트를 가져온 거고, 그래서 양극재 판가 추정에 맞춰서 무역협회에서 만들어놓은 양극재 수출 단가도 지금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뭐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실적 추정치에 이렇게 반영이 조금씩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주 후반에 에코프로 BM을 커버한 애널리스트 분들이 실적 추정치를 살짝 추가 하향 조정을 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래도 양호하게 잘 버티는 거예요. 21선, 61선 위에서 지금 잘 버티는 거고, 물론 에코프로처럼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뚫으려고 하다가 윗골이 여기서 달렸었고, 아직은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는 환경인데, 그게 이제 실적 모멘텀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네요. 근데 에코프로가 만약에 좀 달려주고 더 달려준다라면 조금 더 힘을 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마 에코프로 BM은 적어도 7월 12일에 실적을 좀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그래서 실적 발표 후에 에코프로 BM은 조금 더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저도 7월 12일 날 실적을 조금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잘 나오기를 좀 기대하면서 저도 뭐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 BM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보다는 조금 더 밑에 있는 시가총액도 작은 LNF라는 회사가 있죠. LNF. 이 회사도 대표적인 양극재 회사고, LNF는 주로 어디?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이거는 주로 어디로 나가고 있나요? 테슬라 향으로도 주로 많이 가고 있죠. 자, LNF도 보니까 요거도 앞에 봤던 에코프로와는 움직임이 좀 다르네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살짝 더 증가는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플랫합니다. 안 빠지고 있어요. 공매도 잔고 수량이. 그죠? 그래서 에코프로 BM 대비해서도 살짝 LNF의 공매도의 항복은 아직까지 별로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 비율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지 않고 살짝 이렇게 더 올라가는, 큰 폭은 아니지만 여전히 조금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이 LNF의 공매도 잔고 비율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LNF의 분기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한번 보시죠. 요것도 2분기 실적 추정치가 목요일 정도에 살짝 이렇게 조금 더 밑으로 하향 조정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요것도 양극재 회사니까 아까 제가 삼성증권의 리포트 보여드렸죠. 그죠? 양극재 판가가 조금 당분간에 2, 3분기 조금 안 좋을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살짝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한번 보시면 되고,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은 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치가 아직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LNF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주가가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에코프로 BM은 그나마 21선과 61선인데 21선 위에 주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목은 21선과 61선 사이에 있으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에코프로 BM보다 LNF가 약하다라고 요걸 가지고도 우리가 느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LNF도
아마 양극재에 대한 판가 관련된 분위기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뚜렷하게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가능성, 아니면 뭐 공급 계약 공시라든지 뭐 큰 재료가 나오면, 아니면 뭔가 우리가 아주 중요한 투자를 뭐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실적은 좀 보려고 하는 그런 투자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날 주가가 또 오래간만에 좀 튀어 올랐던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은 음극재로 출발해서 양극재도 하려고 하고 다양하게 지금 제품 프로덕트를 많이 늘리고 있는 기업이죠. 포스코 퓨처엠. 자,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 5월달, 5월달부터 해서 이렇게 조금 증가하다가 그래도 살짝 주 후반 들어서 감소하는, 약간 그래도 그죠? 큰 폭은 아니지만 에코프로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감소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포스코 퓨처엠에 나타나면서 살짝 주가가 그래도 탄력 있게 움직였던 게 아닌가, 금요일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의 공매도 잔고 비율도 이렇게 조금 추이를 그리고 올라오다가 살짝 최근 들어서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이네요. 자, 근데 포스코 퓨처엠도 분기별 영업이익에서 4분기 실적은 아직까지 하향 조정되지 않았는데요. 3Q랑 2Q는 최근에 주 후반에 살짝 이렇게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쪽에 실적 컨센서스 추이를 보면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실적에 대해서 뭐 그렇게 대단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보니까 그죠? 자, 뭐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분위기를 업데이트를 애널리스트들이 부지런하지 못해서 안 했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도 불구하고 포스코 퓨처엠은 공매도 잔고 수량과 공매도 비율이 좀 줄어들면서 이렇게 금요일날 강한 양봉을 만들었고요. 앞에 있던 음봉을 거의 커버를 하는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전고점까지 별로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러면 에코프로 다음으로 그나마 신고가를 기대할 수 있는 후보군 중에 하나는 포스코 퓨처엠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포스코 퓨처엠은 음극재 쪽, 음극재를 주로 만드는 원 소재가 뭐죠? 흑연. 이쪽의 밸류 체인이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좀 나왔을지 않을까 싶은데, 그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의 공매도 잔고 수량 한번 보시죠. 이제는 조금 빨리빨리 한번 해볼게요. 봤던 그림이니까 눈에 딱 바로바로 이제 들어오시죠. 자, LG화학의 공매도 잔고 수량은 6월달 이후로 아주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건 좀 안 좋은 그림이네요. 공매도 잔고 비율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물론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 비율의 절대 수치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추이를 보면 공매도 잔고 비율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LG화학의 분기별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도 뭐 그렇게 급격하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은 없고요. 살짝 오히려 쉬어가는 그림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의 주가는 이렇게 최근에 뭐 아쉽게도 빠져버리는, 그래서 역배열, 가장 에너지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앞에 2차전지 양극재 만드는 회사들 제가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LG화학이 가장 못난이 200일선도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못난 그림을 그렇게 보여주는데 공매도가 급격하게 좀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중국 상무부에서 이번 주에 이러한 조치를 취했죠. 7월 3일 날 우리 갈륨, 게르마늄이 다양한 산업에 들어가는데, 특히 반도체 만드는 데 들어가는데 우리 8월부터 수출 통제할게 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히토류라기보다는 광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더 다른 영역으로 막 확산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본다면 뭐 히토류 이퀄 그냥 광물, 우리나라는 광물이 안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쉽게 미국 정부가 지정한 핵심 광물은 50개 정도를 미국에서 핵심 광물을 지정한 게 있고, 이따 그림에서 보여드릴게요. 우리한테 익숙한 것은 리튬, 니켈,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로 익숙한 것들입니다.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배터리 만드는데, 배터리 만드는데, 그리고 최근에 갈륨과 게르마늄도 뭐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중국의 생산량 점유율과 매장량 점유율을 보면 꽤 거의 장악력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갈륨 같은 경우는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산량 중에 거의 100%입니다. 그죠? 매장량 기준으로도 90%. 되게 높죠? 그래서 대체 공급지를 찾기에는 참 애매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로 또 나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중국하고 짝짝꿍이잖아요. 짝짝꿍. 그러니까 같은 방향에 설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중단기적으로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갈륨, 게르마늄 외에 추가적으로 수출 통제가 가능한 핵심 광물이 어딜까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역시 여전히 히토류 관련된 쪽들. 그 다음 제가 아까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시장보다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흑연과 관련된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쪽은 두 개는 히토류와 흑연은 중국의 매장량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제외해버리면 생산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높이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제 생산까지 하려면 제가 앞에 지난 토요일 날 주간지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죠? 공급망을 늘리려면 하루아침에 안 된다. 그죠?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다. 짧게는 1년, 2년, 3년. 그죠? 그래서 단기간에 중국을 대체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해외 진출해서 장악하고 있는 광물들까지 고려하면 중국의 광물 지배력은 상상한 이상이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배터리 내에서도 이 광물과 연계가 되어 있는 쪽을 저는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미국 정부가 지정한 핵심 광물들은 50개가 있는데요. 약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로 보이는 용어들이 여기 있네요. 니켈, 리튬, 그죠? 이런 것도 보이네요. 코발트도 있고 다 2차 전지 배터리 들어가는 그런 쪽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게르마늄 이번에 지정한 것들이 이런 거죠. 네. 자, 있고요. 자, 이게 뭐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중국의 생산량 점유율, 위로 갈수록 매장량 점유율인데 갈륨은 거의 압도적으로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체할 수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 구간에서 본다라면 그 다음 주목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히토류 관련된 쪽과 여기 흑연, 히토류 생산량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죠. 그죠? 다른 것들에 비해서 여기 있는 것 비해서는 높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토류는 매장량이 많은 국가들에서 생산을 확대하면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중국이 압도적이고 그나마 러시아가 좀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는 중국과 짝짝꿍이고 그래서 생산량을 높이는 데서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고 그래서 대체하기 쉽지 않고요. 흑연은 보시면 네, 흑연을 한번 보시면 흑연도 매장량 자체가 지금 보시면 생산량이 중국, 그죠? 중국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장량은 튀르키예, 터키 쪽이 있는데 이거 언제 이거 개발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흑연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물 이야기를 지금까지 중국의 그러한 최근에 공격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앞으로 공격할 수 있는 뭐 광물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는 계속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하는 전구체, 하이니켈 전구체는 이게 뭐죠? 다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하이니켈 전구체 생산 능력이 압도적으로 중국이 많죠. 압도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중국이 전구체를 만약에 뭐 태클을 건다.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는 쉽지 않은 환경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저는 좋게 보고 있고 에코프로의 주가를 견인하는 이유가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저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좀 이따 볼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리튬,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의 가치를 저렇게 시장은 100만 원까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 위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무조건 비싸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를 좀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극재보다는. 네. 그래서 IRA나 CRMA를 대응하기 위해서 전구체의 중국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부분들. 자, 7월 12일 날 네,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쪽은 에코프로 BM이 있지만 여기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요. 절대 규모 측면에서 그래도 여기보다는 저는 어디? 방금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얼마나 이게 올라오는지, 그 다음에 수익성이 얼마나 또 개선되는지, 저는 요게 첫 번째 관심이고요. 두 번째는 핵심 광물 중에 하나인 리튬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입니다. 수산화 리튬입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 과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이익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수익성이 30%에서 40% 정도는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번에는 이 구간 안으로 또 유지가 되는지, 제일 보시면 다른 주요 계열사 대비해서 이 수익성이 가장 높은 쪽이 바로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또 얼마나 수익성이 좋아지는지, 그래서 저는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산화 리튬 방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광물의 추출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광물의 생산은 주로 호주라든지 남미 이런 쪽에서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중국이 파란색인데 리튬의 추출은 별로 비중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흑연은 높죠. 흑연은 높은데, 근데 재련과 정제 쪽으로 가면 어디에서? 중국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리튬과 재련과 정제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은 매우 밸류에이션을 저는 좀 높게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인 거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또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작은 기업들이 하나 둘씩 나올 텐데 빨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리튬 관련된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이 있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들어가 있는데, 저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아직 비상장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에 상장했을 때 기업 가치를 수조 원대로 이미 이야기가 벌써 여의도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이제 상장을 하겠지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상장할 때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리튬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같이 밸류에이션이 막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 유일 수산화 리튬 변환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은 기업들 중에 안 알려진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한번 볼게요. 자, 리튬은 앞으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많이 사용될 겁니다. 2차 전지 시장이 커지고, 그 다음에 또 LFP를 기반으로 하는 ESS 시장이 커지면서 리튬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요. 한국의 리튬의 수입액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수산화 리튬과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탄산 리튬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리튬의 필요량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렇게 올해가 여기거든요.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거 대응하는 기가 쉽지 않고, 이거를 만약에 제대로 대응하는 회사가 있다면 엄청나게 고속 성장과 그 다음에 주가의 프리미엄을 그죠? 아주 받지 않겠냐. 그래서 그 에코프로를 저는 이게 100만 원이 말이 돼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자, 물론 지금은 수급적 이슈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공매도 쇼커버. 자, 여러분 보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세 개 기업은, 큰 기업들은 관심 있을 분들을 계속 보시면 되고, 좀 밑에 있는 작은 기업까지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면 중소형 주주는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리튬 플러스와 리튬 인사이트, 이건 비상장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반 리튬이라 하이드로 리튬이 있는데, 어반 리튬은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리튬 포어스로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이런 회사들이 지금 탄산 리튬을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으로 바꾸는, 정제 정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에코프로는 큰 기업이니까 자금력이 있으니까 하는데, 얘네들은 코스닥의 시가총액 6천억, 7천억짜리인데요. 그런 기업들이 기술과 자본력도 없는데 되겠어? 라고 아직은 물음표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신뢰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일단 리튬 포어스의 최근에 공매도 잔고 수량을 한번 보면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고 있네요. 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자, 공매도 잔고 수량 줄어들고 공매도 잔고 비율이 줄어들고 있네요. 옛날 어반 리튬 포어스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주가는 이미 이렇게 올랐다가요, 예, 한 68% 정도의 되돌림이 와 있습니다. 가격 조정은 얼추 다 받은 것 같아요. 2만 원까지. 네. 자, 근데 왜 공매도 잔고 수량이 들어들었냐? 7월 17일 날 새만금에서 드디어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스가 이 수산화 리튬 관련된 공장 착공식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야, 이거 자본력도 없고 기술도 없을 텐데 이건 다 사기야라고 했던 그동안 무수히 많은 기사가 났는데 지금 수천억을 들여서 공장을 착공한다는 그 착공식을 한다고 하니까 야, 이게 진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이제 시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가 가보시면 행사에 초대한 분들을 보시면 꽤 네빈 소개가 있습니다. 저는 아마 전북 새만금에서 하니까 그 도지사님 정도는 참석하지 않을까 싶은데 도지사님을 앉혀놓고 사기를 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건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무튼 시장의 신뢰가 앞으로 그래서 커질 것 같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공매도 잔고 비율도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한테 취약하다고 말씀드렸죠. 리튬의 원재료인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 이런 부분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독창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압도적인 세계 1위 리튬 종합 회사가 되겠다라는 게 비전입니다. 그러면 잘하는 회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있고 그 밑에 이런 기업도 작은 기업이 이제 후발주자로서 하는 기업들이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조감도인데요. 저도 새만금에 갑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공식 초대장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가족 여러분들께 좀 사진도 찍어 갈 테니까 다음에 이 부분은 업데이트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그래서 그 부분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수출 관련해서 이제 아까 자동차 그죠?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전력 인프라 관련된 업종을 계속 좀 보시는 거. 특히나 이쪽은 저희가 좋게 보는 쪽입니다. 전력 인프라 쪽 좋게 보니까 이게 자동차 쪽 수출인데 미국 쪽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이게 고압 배전방 같은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이 미국향으로 전력 설비 수출액이 급증하는 부분들 참고로 좀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은 뉴진스 아시죠? 이제는 하이브에 그죠? 뉴진스 제가 코카콜라 맛있어 이거 CF송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뉴진스가 신곡을 발표했는데 18시간 만에 거의 1000만에 가깝게 누적 조회수가 나오기 시작하네. 역시 확실히 제대로 자리를 하이브 내에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머스크가 한 방 먹었다. 그 주커버그가 새로운 앱을 하나 만들어냈죠. 그죠? 스레드라는 앱을 만들었고, 제가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말씀드렸는데, 그 관련주 2개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날 막 상한가 가고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 7천만이 가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벌써 스레드 관련해서 용어가 막 나오고 있네요. 스팔은 뭔지 아세요? 스레드 팔로우. 줄여서. 네. 그리고 스필완. 스팔완, 스레드 팔로우 완료.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또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다. 이거는 뭐죠? 신선한 거잖아요. 가족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항상 신선한 걸 좋아합니다. 없던 게 새롭게 나온 것들, 신선한 재료. 지금 이게 지난주 딱 후반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스 미디어가 이 관련해서 좀 수혜주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하나 둘씩 수혜주 찾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작은 종목들 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금요일날 장시작전 방송 한번 들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작은 종목들까지 더 찾게 되면 제가 월요일 또 장시작전 방송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요. 또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살짝 길어져서 시장 조정 시의 공발 섹터는 전력 인프라 정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제가 장시작전 방송 계속 함께 하니까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어떤 쪽을 또 주의 깊게 볼 건지에 대해서는 계속 업데이트 드릴 테니까요. 가족 여러분들 시장이 좀 조정받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중장기 상승 파동 안에서 잠깐 쉬어가는 과정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저와 함께 이 조정 파동도 슬기롭게 잘 이겨내서 성공 투자 앞으로 하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월요일 장시작전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해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